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본격적인 보험 이사철과 건설 현장이 뭔가 일을 서두르면서 곳곳에서 사다리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된 뉴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 강당 뒤편에 고층용 크레인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어져 있습니다. 20m 가까이 펼쳐졌던 철제 리프트는 바닥에 길게 널브러졌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벽 방수 공사를 위해 설치됐던 고층용 크레인 차량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차체의 앞바퀴는 학교 건물의 3층 높이까지 들렸습니다. 15m 위 작업대에서 일을 하던 50대 남성 등 3명은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지침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보며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작업 당시 수평 확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이틀 전 광주에선 19층 높이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지며 놀이터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난 상황. 보험 이사철과 건설 현상 본격 가동 등이 맞물리면서 현장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이거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학교나 놀이터에서 작업하던 사다리차가 쓰러져 하여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습니다. 먼저 이 크레인과 사다리차 이거 차이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같은 거 많이 보고 또 예. 이삿짐 할 때는 사다리차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레인 같은 경우는 붐대라 하죠. 네. 그래서 줄로 인해서 물건을 주로 이제 올리는 역할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사다리차는 이제 이삿짐 할 때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 네. 물건을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크레인을 보면은 줄에 달았으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학처럼 보이죠. 그래서 영어로 학이 크레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어원이 돼서 네. 이제 크레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건데 줄로 의해서 물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아니면 사다리에 의해서 물건을 내렸다 올렸다 하느냐에 따라서 크레인, 사다리차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시는데 학교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그냥 차체가 들려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아찔을 했는데요. 사고 현장을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약간 경사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런 사다리차나 크레인 차는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요. 그렇군.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힘이 가해도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용차하고 버스하고도 전도된다 하죠. 넘어질 확률이 버스가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사고가 났었냐면 지면의 수평도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경사가 져 있잖아요. 네. 경사가 져 있을 때는 그 경사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지면에 어떤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이거 또 미숙련 작업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 작업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고 좀 미흡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그 뭐 이게 뭐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이런 것들도 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뭐 이런 안전장치 보면은 뭐 알람 같은 것도 뭐 울리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알람 장치가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어떤 작업이 중지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현상 부실한 작업장이라 볼 수 있죠. 뭔가 그 수평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아까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평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수평,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예, 좀 궁금해가지고. 수평이 안 맞으면 넘어가죠. 지금 이 테이블도 있죠. 수평이 안 맞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물건이 큰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자체만으로도 높잖아요. 예. 근데 야. 거기에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수평이 안 되면 넘어가는 것이죠. 야. 지금 상황에서. 야, 저렇게 큰 무거운 몇 톤 되는 저 차량도 저렇게 뒤집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힘이라 하냐면 넘어가는 전도력이라 하거든요. 예. 넘어가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복원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들다 하더라도 길게 들고 있으면은 전도력이 커서 넘어지잖아요. 네네. 작업 반경이 짧은 거리 있을 때 물건을 들면 다시 복원돼서 물건이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평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 발생하죠. 뭐 부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사항 놓치지 않았던 것이 맞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네. 사고들 보면요. 예. 정말 작업 부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 숙련도가 떨어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작업 부실이거나 뭐 수평을 잘 맞지 않았거나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저런 큰 그 장비들을 예. 밑에 수평을 맞추잖아요. 네네. 그 받침판이 있어요. 예. 보통 아웃리그라 하거든요. 예. 근데 판이 있는데 공간이 좁아버리잖아요. 그럼 판이 아웃리그가 최대한 넓혀서 밑에 판을 넓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적잖아요. 예. 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춰버리니까 아. 안전도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는군요. 예, 네.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니까 예, 좀만 예. 있어도 힘을 가해도 네. 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숙련도가 떨어지고 예.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예, 이 사고로 15m 위 작업대에서 일하던 작업자 등 3명이 추락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량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으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뭔가 소리가 나나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비상벨이 울리는데 그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음악 소리 같은 경우는 좀 그 즐거운 상황의 음악인데 어떤 비상벨, 어떤 자극을 주는 큰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뭐 음악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제 비상 경고등이거든요. 네. 어찌 생각하면 지금 이게 넘어지는 지금 초기 단계인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알람을 줄 때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상당한 안전 시간을 주고 알람을 줘요. 예. 그러면 작업자들은 알람 울렸어도 과거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예. 그래서 계속 알람 울려도 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게 보면 그 학교 뒤쪽이잖아요, 공간이. 네. 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학생들이 공사 현장 오가다가 다치는 2차 사고에도 뭔가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뉴스만 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하도록 뭐 규정 같은 것들은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규정은 뭐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1, 20년 전에는 안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안전에 부실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은 안전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참, 네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규정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네. 서류상으로만 지켜버리니까. 비상경고음도 그렇게 음악 소리로 그냥 들어버리면 안 그렇죠. 되는 것처럼. 음악 소리죠. 그냥 어떤 깜짝 놀래서 네. 정말 어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위험도를 느껴야 되는데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려버리면 그러니까 지침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좀 돼서 향상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그 지침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 특히 뭐 안전 관리자는 당연히 작업자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주변에 학교 있다 하면은 학생들의 어떤 안전 배치원이 별도로 비치하게 돼 있어요. 아, 또 예산이 또 문제겠네요, 그건 또. 돈이 문제죠. 아, 네네네. 아, 네. 답답한 또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는요, 그 안전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확인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어떤 뭔가 처벌이 내려질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고에 이 장비에 안전 점검을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 안전 점검을 했더라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할 때 이 집안이나 이런 수평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자격증 딸 때 그런 기본적인 숙련도나 이런 것들 체크를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작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었는데 사고가 없었다라는 이런 경험 측상의 안전이 있어서 알람이 울려도 진행하고 경사도가 좀 낮더라도 그 경사도에 낮게만큼 작업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좀 의심이 돼요. 경험상으로. 그렇죠. 그까짓 건 뭐 그 대충 해도 괜찮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제 혹시나. 자세하게 예.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학교도 있었지만 아까 보니까 사다리차가 놀이터를 덮친 그 사고. 네. 그것도 굉장히 아찔한 사고인데 당시 사다리차가 19층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라. 야, 놀이터에 보니까 천만다행인 게 아이들이 없었어요.
야, 이런 사고 어떻게 있나요? 굉장히 그냥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놀이터에 정말 어린이들이 놀지 않는. 어휴, 봐봐요. 어린이들이- 지금, 어휴, 저거 지금, 어휴. 예. 다행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천만다행이지. 뭐 그렇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있었으면은 이것 또한 엄청난 큰. 그렇죠. 저거 네. 차가 넘어가잖아요. 차가 넘어가네요. 결국 저것도 뭐가 되냐면 야. 지금 밑에 집안이 있죠. 네. 집안이 평형도가 안 맞았거나. 근데 그냥 얼핏 봤을 땐 그냥 평평한 것 같은데. 그렇죠. 평평한데 보면 네.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전도력, 팔을 뻗으면 뻗을수록 예. 이제 힘이 반대로 작용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벌러덩 넘어지는 것이죠. 야, 19층 높이 사다리 차를 올렸다가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당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한 그 내용 뉴스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사 준비를 하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10초도 안 돼 중심을 잃은 사다리차는 옆으로 고꾸라지며 미끄럼틀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철제 사다리가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 어린이 놀이터를 덮친 겁니다. 당시 사다리는 아파트 19층 높이인 50m가량 뽑아 올려진 상태였는데 이삿짐을 얹을 리프트를 달기 직전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사고 당시 발생한 굉음이 단지 전체에 울려 퍼져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 놀이터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깃줄이 끊기면서 정전이 발생해 바로 맞은편 초등학교에서 방학 돌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급히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지대는 설치된 상태였지만 사다리를 길게 뽑아 올리면서 순간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뭐 거의 뭐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이 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전깃줄이 끊겨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감전, 화재 등 2차 사고도 위험되는데 어떤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정전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다리차가 내려지면서 어떤 전선에 되면은 합선해서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화재 위험까지. 화재 위험이 나죠. 예. 지금은 불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주택에 화재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주차장에 전기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에 부딪히면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배터리가 있잖아요. 예, 스파크. 배터리인데 충격에 약하거든요. 예. 지금 튼튼하게 배터리를 만들긴 했는데 그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하면 배터리는 파손되거든요. 배터리가 파손되면 아유. 정말 폭파하는 것입니다. 아유, 끔찍하겠네, 끔찍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2차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차량을 보니까 사다리가 뽑아 올려진 상태에서 10초도 안 돼가지고 중심을 잃고 그냥 쓰러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영상 보셨잖아요. 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사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웃리거라 했잖아요. 예. 밑에 받침판을 놓는 아웃리거가 저기 지금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차가 있죠. 넘어가요 지금 그래, 이제. 차가 넘어가죠. 네네. 저 뭐냐면 밑에 받침대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받침대 그 아웃리거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웃리거가 넓으면 넓을수록 지지대 역할을 하니까 더 좋은데 만약에 길이 좁잖아요. 저기 좀 좁은 것 같아요. 좀 좁은 골목 같았어요. 그렇죠. 예. 길이 좁기 때문에 추가 작업을 해서 더 넓혀야 되는데 맞춰서 아웃리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만 힘이 가해도 넘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다리차 오면서 어떤 리프트카, 어휴. 예. 김차를 설치하자마자 과정에서 지금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이 상황에서 유추해 본다면 밑에 받침판이 부실했다. 받침판이 부실했다. 또는 밑에 집안이 수평이 맞지 않았느냐. 네. 수평을 맞추긴 했는데 무거워서 한쪽으로 땅이 좀 침하가 돼서 이런 상황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아파트 너무 그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저런 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또 폭도 좁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괜히 불안한 감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또 봄철 되면은 또 학기가 되고 해서 이사철 아닙니까? 네. 이사철이고 하다 보면은 요즘은 또 아파트가 다 몇십 층 되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차, 이런 크레인 작업하는데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정말 이런 고층 건물에서 이사하는 사람도 경험은 많지만 20, 30층 이상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층 아파트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험척상에서
지금까지 괜찮았었다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않은 그런 안이한 안전 부주의. 와, 저 봐요. 지금 차량을 다 쓸었어요. 와. 그리고 저거 혹시 저게 조금 더 높았으면 저 고가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다리차가 저 끝에가. 저 차가 만약에 전기차였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폭파되는 이런 상황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너무 놀라서 기침까지 하잖아요. 어우, 진짜. 그리고 그 고층 아파트들 보면은 간격이 좁잖아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이삿짐을 옮길 때 이사업체나 아파트 관계자가 뭐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이건 꼭 해야 된다. 정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사다리차 사업주나 작업자는 예. 지금 이 사다리차가 지금 건강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안전점검. 그렇죠. 이 사다리차가 20층,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안전한지 정말 안전점검을 했더라도 안전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게 네, 뭐가 있나요? 아웃트리거, 지금 받침반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넓게, 최대한 넓게. 최대한 넓게 가능한지. 네. 요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차 공간이 건물이 좁기 때문에 또 공간도 좁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밑에 받침반, 아웃리거를 설치하는데 공간이 좁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좁더라도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최대한 넓게 밑판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어느 곳에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면 꼭 주의를 하시고 와. 어떤 전체가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뭐 이사가 있을 땐 꼭 확실하게 어디서 몇 시에 그렇죠. 한다는 공지를 꼭 확실히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공지를 하지만 하지만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렇죠.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렇죠.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공지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공지 내용대로 어떤 주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도 지금 방금 저 굉장히 보셨어요? 중요합니다. 아웃트리거 저거 한 것도 진짜 좁게.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뭐 거의 주차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뭐 공간이 다름 없으면 없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레인이나 사다리차 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이거 얼마나 주요 원인 대안 혹시 뭐가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기계 사고 중에서 이런 지금 크레인 사고 있죠. 네. 이게 크레인 사고가 지금 뭐 몇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뭐 4.5%,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또 여기에 치사율도 지금 20%가 넘어요. 네. 크레인 사고를 났다고 한다면 5건 중에 1명의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대안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이런 크레인들이 있죠. 네. 크레인들이 노후화된 크레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후한 크레인들이 몇십 년 되더라도 보수해서 사용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사용 연한이 되면은 폐기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어떤 사용 연한을 정해서 보수해서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용 연한이 되면 무조건 폐기해서 네. 신규 안전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더 안전의 첩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직 또 쌀쌀한 날씨지만 꽃이 피는 이 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터널 통과할 때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뉴스 2개 이어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터널 벽과 부딪힙니다. 몇 차례나 구른 뒤 차선을 가로질러 멈춰섭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며 사고 현장을 피해가는 차량들. 그런데 잠시 뒤 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를 냅니다. 결국 앞선 사고 차량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지 못하고 3분 뒤에 이 차량이 1차량을 충격을 해서 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고속도로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140여 명입니다. 치사율은 50%에 육박하는데 일반 도로 사고보다 6배나 높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바깥으로 지체 없이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실 때도 차선상에서 하시면 안 되고 경계석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112나 119 등에 빨리 신고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화물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에 타버린 화물차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경북 고령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고령 2터널 안에서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이 가운데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수행하다가 정지했는데 맨 뒤 차량이 가운데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충격이 갔고요. 맨 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터널 안을 가득 메운 짙은 연기와 매연은 고속도로 인근 구간까지 확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재 수습을 위해 터널 통행을 전면 차단하면서 한때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진화와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차량 통행은 약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자, 두 건의 사고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고 모두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거나 멈춰선 뒤에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전문가 입장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널 사고잖아요. 두 개 다. 네. 지금 사고 중에서. 근데 터널 사고의 특징이 지금 깜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터널에서는 우리가 혹시 이런 경험 많이 보시죠. 차를 딱 가고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앞이 캄캄해지죠. 깜깜해지죠. 이게 이제 블랙홀 현상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초 동안 발생합니다. 아. 우리가 시각적으로 꽤 기네요. 그렇죠. 네. 2초 동안. 찰나의 순간이 와, 2초는 굉장히 그렇죠. 큰데요. 그러면 100km로 갔을 때 2초는 얼마 됐냐면 56m 가요. 그러니까. 1초에 28m. 와. 그러면 56m는 지금 눈 감고 가는 거다는 얘기죠. 오, 예, 진짜. 그렇죠. 그런 이제 끔찍하네요. 터널에서 문제가 있죠. 예. 근데 터널에 들어가면 지금 터널 상황은 안 보이잖아요. 일반 네. 도로는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 반응 시간이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먼저 보죠. 그러면 내가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발에 지령을 내리죠. 예. 브레이크 잡으라고. 예. 이게 3초입니다. 그럼 눈이 잠깐 안 보이는 2초, 플러스? 반응 3초, 5초, 그렇죠. 5초에서 6초. 그런데 그렇게 예. 하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네. 그럼 또 밀려요. 제동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밀리죠, 밀려. 예. 지금 시속 100km로 갔을 때 또 56m예요. 사고 나네요. 그냥, 예, 그냥 그러면 난다고 봐야겠네. 2차 사고. 세 개를 전부 더하면은 예. 지금 아까 블랙홀, 네. 그다음에 2초, 그다음에 3초, 반응 5초. 3초 56m 하면 56m. 196m예요. 그럼 터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그냥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고령 2터널이라 하겠죠. 예. 이 터널 길이가 얼마냐? 260m.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터널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갈 거의.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었다. 내가 입구에 확인했다 하더라도 사고 날 확률이 높죠. 너무 높은데요. 예. 예. 또 터널도 좁잖아요. 뭐 2차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보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 안 보여. 터널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들어가도 지금 2, 3초 동안은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법은 없죠. 그래서 방법은 없어. 전문가 입장 봤을 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예. 중요한 방법 하나 어떤 있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에 들어가서 방법 찾기 어렵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감속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100km 안으로 뭐 네. 있으면 그 뭐 고속 주행하지 않고 그렇죠. 정속 주행으로. 사고 안 나는 방법은 터널 안 최대한. 들어가는 방법인데 안 그럴 들어갈 수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네. 아주 천천히 아. 감속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사전에 예비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만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보니 터널 초입이나 터널을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까 트럭이 네. 그 터널 초입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장 위험한 곳이 네. 터널 입구나 출구예요. 입구나 출구. 예. 왜냐하면 아까 입구에서 블랙홀 현상이 있어 나타나겠잖아요 네. 출구는 왜 그러냐면 깜깜먹어서 나오면은 너무 눈이 부시나요? 하얘져 버려요. 하얘지는구나. 이건 이제 화이트홀 현상이라거든요. 아, 약간 블랙홀, 블랙홀 화이트. 예, 예. 그래서 입구 들어갈 때 깜깜하게 보이고 깜깜먹어서 나오면은 또 화이트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위험하거든요. 또 그래서 특히 또 봄볕이 뜨겁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의하셔야 그래서 돼요. 또- 지금 영상 보면 그냥 저 제동거리 아무리 해도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3차 사고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겨울에 있죠. 네. 겨울에 출구가 훨씬 더 블랙 아이스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기가 지금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잖아요. 예, 달라지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나가죠. 밖에는 차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되면서 이게 땅으로 내려오죠. 땅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터널 안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 밀고 가면서 그래서 입구보다 훨씬 더 출구가 출구 더 쪽에 위험하거든요. 블랙아이스가 낄 수 예.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럼 터널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입구하고 출구가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럼 네. 또 하나 중간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냐면 입구에서 지금 100m에 300m는 블랙홀 현상에서 위험하다 하고 또 나갈 때도 위험하다 했는데 한 400m를 딱 지나잖아요. 들어가서 안전 구간이 돼요.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속도 가속을 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속을 딱 붙자마자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뭐 안전거리 확보하고 감속을 했는데 들어가서 안정하고 한 400m 지나니까 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또 속도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사고 두 번째 고령이 터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난 것도 모르고 바로 가버리잖아요. 예. 이 차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 보니까 아우.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정화 구간을 사고 난 겁니다. 중간에서 400m 지났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터널 사고는 정말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왜냐하면 너무 큰 사고로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류의 사고가 발생하고 위험도는 얼마나 더 높은 겁니까? 지금 터널 사고 있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블랙홀, 블랙 이런 사고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치사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번 보실랍니까? 볼까요? 그래프 함께 예. 보겠습니다. 지금 치사율이죠.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사망률이잖아요. 예. 지금 100건당 중에서 3.3건이 제일 높죠. 왼쪽에. 네. 터널 사고. 네. 터널 사고의 3.3%는 사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횡단 중에도 사고 많이 나죠. 예. 또 빨간색에는 차도 뭐 통행 중에도 사고 많이 나고 정명 충돌에도 사고 많이 나는데 그보다도 제일 더 많이 나는 게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 와, 아니 사망률. 정명 충돌보다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와. 왜냐하면 지금 암흑 속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터널은 지금 내 차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 확률이 높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고 나면 치사율,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지금 데이터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제가 늘 뭔가 보행 중에 그런 뭐 이제 네. 뭐 강남역이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야, 네. 저런 것들 때문에 더 그렇죠.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교육, 계속 어떤 어떤 방송이나 TV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는 네. 것들이 지금 그나마 사고를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봄철에 또 야외에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 그렇습니다. 저 터널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길을 좀 가깝게 가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늘 저 터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 그렇죠. 터널들이 있으니까 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터널 어디 우리가 고속도로에 갔다라고 하면 네. 터널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없어요.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디 뭐 국도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네, 보통 다 고속도로로 다 달리시니까. 요즘은 뭐 도심지에서도 터널이 좀 쉽게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터널은 진짜 올해는 터널만 조심 일단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안전을 또 네,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가 터널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좀 주의할 점. 실제 사고 발생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했는데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고 났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안 가는 방법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들어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속, 속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널 들어갈 때는 안전거리를 얼마로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제동거리가 100km로 갔을 때 네. 56m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안전거리는 100m 정도를 생각하고 터널을 진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터널을 진입했을 때 내 네. 차만 안전하는 게 아니라 뒷차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지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천천히 가죠. 그래서 결국 나는 안전하죠. 근데 뒷차가 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그렇죠. 추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뒤에가 너무 급히 온다라고 하면 그 안전거리를 좁혀서 어떤 이격거리를 점점 좁혀가든지 아니면 상황으로 옆차로 비끼든지 그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비상등 키면서. 그렇죠. 네. 비상등 당연히 켜야 되겠죠. 네, 네. 속도 줄이면서. 그래서 이런 터널에서는 나만 잘해도 안 되고 지금 안전운전이라 하잖아요. 예. 방어운전. 방어운전. 예. 네. 뒤에 차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입구부터 감속. 네. 네. 그래서 꼭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차를 지금 피했거든요. 근데 뒷차는 나를만 봤지 앞에 사고 상황을 모릅니다. 내가 차 피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와. 왜냐하면 상황을 그렇죠. 모르니까 네. 캄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지금 터널에서는 위험하니 안전운전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삼각대 같은 기본적인 건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사고 네. 났을 때는 당연히 뭐 설치를 하고요. 네. 또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대피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요즘은 대피를 할 때 그 터널에 비상구가 다 있어요. 그 안쪽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네. 공간이 있고 차선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또 리프트로 산으로 올라가게도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차에 사고 났으면 어디로 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벽에 보면은 우측으로 가면 50m, 좌측으로 가면 20m. 그럼 좌측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러면서 이제 대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바로 112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112, 뭐 119도 좋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내 차에 노약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안전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차를 놔두고 대피를 하잖아요. 예. 열쇠를 꼭 꼽아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떤 소방차 안전 요원이 왔을 때 또 차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키고 움직일 수 있게끔 키를 그렇게 해야 놔두고, 되는군요. 네, 움직여야 됩니다. 네. 고속도로 지금 사고 고장 시 그 비트박스만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네. 도로 앞글자를 땄네요. 네, 도로공사에서 예. 이걸 하는 지금 비트박스 우리가 지금 이거는 꼭 안전에 하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트렁크 열고. 또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트렁크 열잖아요. 트렁크만 열어서도 좀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삼각대를 좀 앞에다 일찍 놔둬야 돼요. 아. 아니면 네. 지금 오늘 또 제가 차를 오면서 봤는데 굉장히 어떤 그 운전자가 안전하게 하는데 차를 앞에다 놓고 네. 한 50m 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게 달리는 곳에 지금 차가 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동거리 아까 25m, 50m, 56m.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삼각대는 한 50m 그렇죠. 정도 떨어진 곳에다 그렇죠. 설치를 하고 예. 그래야지 제동거리 안에 예. 이렇게 들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을 거죠. 네. 반응 시간이 또 3초라겠잖아요. 네네네. 제동거리 56m. 네네. 겨울 지금 한 200m 정도로는 전에 사고 나야 200m 사고 이전에 내가 네. 운전자가 확인을 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트렁크 아이고 열기나 잘 만들었네요. 네, 네. 비트박스 여러분 고속도로 사고 고장 시 비트박스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50m 이상으로 조금 50m 설치. 이내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입니다. 터널 안에서 그 사고를 목격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 사고로 인해 대피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비트박스도 있지만 네. 30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널의 사고를 목격한다면 지금 내가 차를 가지고 빨리 그 현장을 탈출해야 될지 아니면 차를 놔두고 지금 비상구로 탈출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놓고 탈출할 때는 열쇠를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119에 꼭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균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